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9일이죠. 10시 30분 중국 물가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라이브 중에 지금 데이터를 업데이트했고 즉시 분석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확인하고 이게 정말 맞는 통계일까 아닐까 좀 의심도 했는데 어쨌든 있는 통계를 그대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와 PPI 생산자 물가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자 먼저 0.7%가 나왔어요. 0.7% 그 계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 또 마이너스 0.8까지 내려왔다가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다가 시장은 0.2%로 그래도 이제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선 높은 CPI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로 반등한 겁니다. 물론 0.7%라는 CPI 물가 상승률이 디플레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중국의 목표 물가를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정도 선에서 물가를 관리한다가 중국의 어쩌면 통화 정책과 물가 정책의 기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중국의 목표 물가 3%라고 한다면 그걸 훨씬 웃도는 거의 제로 물가니까 여전히 디플레에 대한 그 우려, 디플레의 늪에서 빠져나왔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야 아직은. 그러나 오늘 통계로만 놓고 해석을 해본다면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다가 조금 의미 있는 수준의 플러스로 반등했고 또 시장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는데 기대치를 초과할 만큼의 물가 지표가 발표된 거죠. 그래서 23년 뭐 한 1월 달 이래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물가가 발표된 것이다. 1년 만에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다만 PPI를 보면 마이너스 행보를 여전히 하고 있고 PPI가 마이너스 2.6%를 기록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를 했었는데 좀 키울까요? 기대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2.6%보다 더 떨어진 마이너스 2.7%를 기록해서 생산자 물가로서는 뭐 역시 안도할 수 없다라는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내부 사정들을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물가가 엊그저께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히 2월에 있었던 계절적 수요, 그러니까 설 연휴 수요가 있었죠. 그 설 연휴 때 폭발적으로 식료품 수요가 늘었죠. 식료품 수요는 느는데 소위 식료품 공급은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팥값이 50%가 상승했다. 귤값이 뭐 80% 상승했다. 이런 기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2월 달 만에 그리고 우리나라 2월 물가 상승률도 1월 물가 상승률보다 좀 튀었죠. 2.8%로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3.1%로 반등했죠. 3%대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식료품 물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월 달에 계절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설 연휴 동안에 급격한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 본다면 23년 설 연휴 그러니까 중국의 명절 때는 그때는 코로나19의 어떤 뭐 3차 팬데믹이라고 할까요? 3차 셧다운 대봉쇄 조치가 있었고 그때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 없었는데 그런 어떤 계절적인 흐름 그래서 전년 동월과 비교하니까 24년 2월의 물가가 23년 2월의 물가랑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0.7%로 반등한 것은 저는 디플레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물가 데이터 자체는 중국 경기가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는구나라고 해석해 만들어요. 시장은 그렇게 쏠릴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물가가 훨씬 올랐네. 그죠? 훨씬 이제 디플레 우려에서 벗어났네.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시장의 해석과 저의 해석은 다르죠. 시장의 해석, 투자자의 해석, 여러분의 해석과 저의 해석은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2월 물가가 0.7%로 반등한 것이지 디플레이션의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의 목표 물가가 3%인 걸까지 감안한다면 0.7%이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두고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되고 계절적 요인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봤을 때 또 세 번째는 앞에 보여드렸던 PPI가 여전히 마이너스 행보고 심지어 마이너스 2.7%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떨어지고 전월 마이너스 2.5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PPI 생산자 물가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소비자 물가가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면 조작이거나 두 번째는 계절성의 효과였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좁혀서 보여드릴게요. 22년 1월부터. 그러니까 22년 1월부터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내내 3%라는 관리 목표치 3%를 밑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들은 또 많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23년 1월 이래로 1%를 기록했고 그리고는 지금 2월 이래로 처음 0.7%라는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이렇게 급등하거나 뭐 급락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밀조밀 움직이죠. 그런 통계적인 특성까지 감안한다면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2월이라는 특수성, 계절적 특수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이 CPI 물가를 계산하는 것은 2024년 2월의 물건 가격과 2023년 2월의 물건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올랐나. 물론 한 가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당장 양회의 결과인가 이렇게 언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양회는 지금 일어나는 거고요. 3월 초에. 그리고 지금 발표된 통계는 오늘 발표됐지만 2월 CPI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양회의 결과인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양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 물가의 흐름을 어쨌든 뒤집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중국도 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회를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라 살림을 운영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발표하는 거고요. 그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어떤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좀 화면을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2022년의 경제성장률이 실적치가 3.0%, 23년은 5.2%, 근데 24년은 5%대를 유지한다. 근데 내외라고 했죠. 이 표현 중요합니다. 내외. 5% 내외면 굳이 숫자로 표현을 해본다면 4.5에서 5.5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죠? 4.5에서 5.5.
조금 더 함축한다면 뭐 4.8에서 5.2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의 전망치가 아니라 목표치라는, 그 역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로 발표하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죠. 제가 아는 한 중국 외에는 없고요. 우리나라도 전망치를 발표하죠. 근데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그 목표치가 5%다 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22년에 목표치가 5.5% 내외였어요. 근데 실제는 3%였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중국 경제가 지금 4% 수준을 IMF가 전망한 4% 전망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는데 5%대로 그래도 유지해 보겠다라는 목표치니까요. 여기 보시면 CPI 상승률이 있죠. 22년의 목표치가 3% 내외예요. 23년도 3% 내외예요. 24년도 3%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그 경제를 좀 스터디를 해보면 목표 물가 제도는 아니지만 3% 내외에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 내외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22년 2%고 23년 0.22%예요. 그리고 24년에 계속 마이너스 행보를 23년 끝자락부터 보이다가 이제 0.7%로 반등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계절적인 효과고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것은 디플레이 늪에서 빠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목표치들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목표치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면 중국 양회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갖고 왔으니까 양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죠? 이게 한국은행에 북경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 정부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가 안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국 양회 결과, 중국 정부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라고 정리해 놓은 이 한국은행의 발표가 우리가 읽어나가기가 적절하겠죠. 그걸 좀 보여드린다면, 경제 여건이 경기 순환적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려서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금년에도 뭐한다? 중국 경제가 어려움이 지속된다. 여러분, 중국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중국 정부가 스스로 어려움이 지속된다라고 지금 현재 경제를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유리한 경제 여건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그렇게 본다. 목표치가 5%다라는 거.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도 전년과 동일하다. 목표예요, 다. 전망치가 아니에요. 목표치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좋게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가 여기서 제가 가져온 것이었고요.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보시면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경기를 이제 살려나가겠다. 뭐 소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하겠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건 뭐예요? 중국 정부의 부채 문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 비율을 관리하면서 재정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 이거 돈을 많이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정 적자 문제, 국가 채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쓰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 정부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 정책에 좀 중점이 많은데,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의 효율성, 유효성을 제고하겠다.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여기 보시면
광의의 통화량과 사회 융자 규모 증가 속도는 기본적으로 명목 경제 성장률과 물가 수준의 예상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조절하겠다. 이게 뭡니까?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뭐예요? 5%라고 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뭐예요? 3%예요. 그러면 통화량을 얼만큼 공급하겠다? 대략 3에서 5% 내에서 공급하겠다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거 저의 해석이니까요. 여기 문장과는 좀 다르죠. 제가 글자를 읽어드리기보다는 글자 속에 있는 행간을 읽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의 해석과 이 표현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요. 기술 혁신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연구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R&D 예산을 10% 이상 증액합니다. 중국도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여기 고수익 투자를 확대하겠다. 기존 투자랑 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중국 양회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양회 보여드리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 전체의 기조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신 게 뭡니까? 뭐를 가장 많이 느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첨단 기술이다 라는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쵸? 중국이 자체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첨단 원자재나 뭐 중간재 점유율도 높여가면서 미래 산업을 좀 장악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반 투자는 투자 증가세가 이제 계속 뭐 0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 해요. 그냥 소위 말하는 다리 짓고 도로 넓히고 이런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건설 뭐 이런 영역의 투자보다는 IT 투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투자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중국의 GDP 대비해서 R&D 비중이 정말 20년 이상 계속 늘어났어요. 22년부터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투자 증가율이 일반 투자 증가율과 여기 계산해 보면 3배 차이나 납니다. 지금 3배가량. 그만큼 생산 고도화라든가 IT 투자, R&D 이런 영역에 집중하고 있고 또 3대 신산업이 뭡니까? 중국의 3대 신산업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세 개예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그 태양광 안에도 이제 배터리가 또 포함돼 ESS 그죠? 그러니까 AI나 5G 같은 IT 영역뿐만 아니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이 계속 달려나가는 것이고 이 비중을 예를 들면 이 3대 신산업의 전체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게 100%라고 해볼게요. 중국의 수출액 100개 중에 이 3대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서 6.3%나 돼요. 이게 한 5년 전 정도, 2019년 정도와 비교하면 1.4에서 6.3%로 늘었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늘어나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중국이 22년 또 29만 개의 산업용 로봇을 신규 설치한다든가 정말 그 로봇 신규 설치하는 그 규모 면에서 보면 뭐 일본이 2위거든요. 3위가 미국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29만 개예요. 22년 기준으로. 중국이 22만 개고 일본이 5만 개예요. 2위가. 미국이 4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첨단 생산, 자동화 생산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인대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 이런 것으로 중국 경제가 과연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의견은 중국 양회가 경기적으로 24년
뭐 예를 들어서 양회를 계기로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의 계기는. 그러나 그게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그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그 중국 경제 자체를 아예 플러스로 바꿔놓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에요. 빨강색. 한때 14%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14에서 뭐 18, 7, 6 떨어져서 5, 올해가 4.6%로 전망합니다. IMF가. 근데 이 전망치가 5.2에서 다시 뭐 6, 7, 8로 가는 이런 구조로의 의미, 양회를 이런 구조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쨌든 내려가는 구조인데 내려가는 속도를 좀 잡자. 완만하게 잡자. 그러니까 5.2, 4.6, 4.1이 아니라 5.2, 5.0, 4.6, 4.5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가게 잡자. 하는 흐름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양회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지금 중국 경제가 빠져 있고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날까를 이제 판단할 때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성장의 늪에서도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경기적인 관점에서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일시적인 반등 혹은 대봉쇄 조치 이후에 리오프닝의 관점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고성장에서 중성장,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고성장으로 가는 흐름으로 판단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매월 이 중국 물가가 발표될 때마다 중국 경제를 상징하는 여러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구조적 변화 바로 차이나 엑소더스예요. 이 부분 좀 강조해 드릴게요. 이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이 글로벌 트렌드를 저는 2020년 경제 전망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차이나 엑소더스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현실화된 거죠,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이 여러 국가들에게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으로 가는 그 수출 비중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약 10%, 12%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크로스됐죠. 이 보세요. 22년에 크로스돼서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가 15%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어떤 공장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어 가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베트남의 지위가 계속 늘어나죠. 이런 것들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그 닉네임이 이제 어색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리면 중국한테 부여하는 관세가 그 관세가 지금 20%, 21% 수준인데 그 관세를 높게 부여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 수출해야지 하는 공식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멕시코에서 수출해야지 하는 관심으로 가니까 멕시코발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경익남 130화를 보세요. 경익남 130화 트럼프의 큰 그림.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는 또 어떻게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돼서 이런 중국이 어떤 공급망 지위를 더 잃어갈 것인가를 그림 그리실 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 결과물이 뭐냐면요. 보세요. 중국으로 향하는 FDI 유입액이 줄어요. 이렇게. 근래 한 5년 동안 늘어나기만 하다가, 그죠? 23년부터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을 짓는 혹은 생산기지를 두는 그런 모습을 돈으로 표현해 보면 FDI 유입액인데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인데
유입액이 예전같이 못하다. 그리고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중국이 아닌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입액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중국발 베트남 수출이에요.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가는 수출 규모예요. 근데 10대 수출, 기계 장비 수출이 급격히 늘어요. 20%예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기계 장비가 그리고 변화폭이 한 10, 여기 보세요. 여기 우측이니까 한 2% 증가했어요. 전자부품, 섬유, 휴대폰 부품, 철강, 플라스틱 제품, 화학 제품, 철강 제품, 의류 가죽, 화학 원료. 자, 이게 다 뭡니까? 소비재가 아니에요. 소비재가 아니라 뭐를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소비재가 아니라 부품이요. 중간재를 수출하잖아요. 생산 장비나 생산 장비 혹은 부품을 수출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가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구조적인 흐름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좀 조금만 더 보태서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재밌는데요. 중국 실업률이 보시면 근래 5.0, 5.1, 5.2%로 늘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실업률 발표가 23년 6월, 7월, 8월 연속으로 발표를 하는데 6월 발표 때 20.8%, 7월 발표 때 21.3%. 그러니까 7월에 6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3년 8월 15일 날 저랑 이렇게 라이브로 즉시 분석을 하는데 역시 청년 실업률 발표가 8월 15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발표를 아예 안 했죠. 그리고 발표를 한동안 안 하다가 24년 1월 청년 실업률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통계 조작 같잖아요. 그죠? 실업자를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실업률이 달라질 테니까. 이건 너무 조작 같아요. 누가 봐도 조작 같아요. 조작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높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을 텐데 저도 그걸 지적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 그 다음 달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또 안 합니다. 발표를 안 한 건지 제가 모르는 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발표 자체를 안 합니다. 저는 확인을 했는데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은 5.2%로 발표해 놓고 또 청년 실업률은 2월 달 발표를 안 해버려요. 그만큼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뭐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중국 소비자 신뢰가 어떻겠을까요? 소비자의 어떤 심리가 소비자 신뢰 지수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셧다운을 여러 번 겪으면서 1차 셧다운 그죠? 또 2차 셧다운 때 완전히 무너져요. 회복되는가 했더니 3차 셧다운. 그리고 이 L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나 소득이나 소비 전망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의 어떤 소비자 신뢰 지수나 여러 가지 소비를 보여줄 만한 그 지표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물가가 플러스로 반등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입니다. 23년 이때 셧다운이 일어났던 불안한 이때 중국 그 설 명절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당연히 설 명절 뭐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설 성수품 준비라든가 식료품 수요가 급감했었을 텐데 그때랑 비교한 물가니까 0.7%로 반등한 거예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는데 고작 0.7% 반등? 이것은 너무 여전히 디플레이션이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저의 판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스스로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조업 지수도 여기 50이라는 기준선 구매자 관리 지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구매 담당 팀장 혹은 뭐 구매 담당 부서장한테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을 만드는 회사가
이 컵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 도자기 재료가 있으면 재료를 더 조달할 것인가. 이걸 더 많이 만들 계획이 있으면 그 도자기 소재를 더 많이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공급받을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거의 정확한 지표겠어요. 그죠?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을 계속 밑돌아요. 제조업이. 서비스업만 조금 살아나는데 역시 2023년 코로나19 그 3차 팬데믹 이전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야 돼요. 58.2 정도로.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부동산 경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부동산 시장 너무 중요하죠. 부동산 지표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액이나 판매 면적이나 신규 착공 면적이나 이게 소위 부동산 산업을 가리키는 지표들인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죠. 내내 소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꼬꾸라지는 중국 경제라고 표현했죠. 그죠?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집값이 지역마다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하락하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약보합의 흐름이지만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하락하는 지역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근데 역시 상승하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비중이 여기 보시면 70개 가량의 그 도시 개수 중에서 상승하는 그 도시가 한 7, 8개고 그 나머지 한 63곳 정도의 도시는 다 하락하는 겁니다. 초록색이 그런 거고,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등락률로 보면 여전히 이 영월 기준으로 해서 그어 볼게요. 영월 기준으로 해서 계속 22년 1월 이후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좀 요약해 보면 중국이 빠져 있는 늪, 디플레이션의 늪, 그리고 부동산 침체의 늪, 그리고 뭐 중성장의 늪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고성장으로 다시 가지 못하는, 어쩌면 약간 중진국 함정 같은 그런 흐름. 구조적으로는 어떤 문제예요? 차이나 엑소더스.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 문제. 그러니까 인구 감소나 차이나 엑소더스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으면서 최근에 맞닥뜨린 경기 국면이 좋지 못하니까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적인 문제가 만난 국면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중국 양회에서도 중국 정부가 그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기에는 왜 중국만 나홀로 금리를 계속 인하합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까요? 그죠? 왜 이렇게 서둘러서 극단적인 양회를 발표할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전인대 후에 이 중국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가 늘 있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이제 중국 총리가 못하게 바꿨습니다. 시진핑이 스스로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왜 이걸 전체를 진두지휘할까요? 경제부총리한테 맡겨야죠. 쉽게 말하면 총리한테 맡겨야죠. 거의 일이 많은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급하지 않으면 LPR이라는 중국의 기준금리 성격의 정책금리를 왜 급격히 인하를 했을까요? 인하했는데도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하했는데도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정책을 다 가동하고 있는데도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뭐 이렇게 사라지거나 뭐 마치 뭐 폭망하거나 이런 경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4%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객관적으로 중국 경제를 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었는데 일본 경제가 사라졌거나 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거나 그게 아니죠. 장기 침체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또 경기를 판단할 때 위기로 볼 것이냐 침체로 볼 것이냐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중국 경제 위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경기 침체,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 꼬꾸라지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면서 24년 전망서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녹화할 때 항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있죠. 제가 리포트 앤 세미나 라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교육기관과 리포트를 읽으시고 그리고 제 3시간짜리 이미 지난주에 찍었던 세미나를 영상을 3시간짜리 소장용으로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24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그 경제의 흐름 속에 돈은 또 어떻게 이동하고 재테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뭐 재테크적인 말씀은 많이 안 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재테크 관점에서의 철저히 그런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확인 뭐 이렇게 해보시길 좀 부탁드리고 이상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세요.